그거 진짜 죽을 만큼 아프다던데요? 또 심지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출산보다도 더 아프다. 크기가 큰 돌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걸리게 됩니다. 막혀버리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막혔을 때 이제 신장에서 배출돼야 되는 소변들이 거꾸로 이제 차면서 압력이 생겨서 환자들이 통증을 느끼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유혈비뇨 의학과 콘텐츠 진행을 맡게 된 조승연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경험해본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굳어지는 질병, 바로 요로결석인데요. 요로결석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거 진짜 죽을 만큼 아프다던데요? 또 심지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출산보다도 더 아프다. 정말 그 정도로 아픈 질환인지, 그리고 요로결석이 생기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요. 유혈비뇨 의학과 안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뇨학과 전문의 안성훈입니다. 네, 원장님 우선 요로결석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몸 안에 돌이 생긴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정말 돌이 생기는 건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요?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신장이라는 장기에서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데요. 그 신장 안에서 이제 소변을 만들 때 그 물 안에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슘이라든지 요산이라든지 옥살산 이런 성분들이 섞여 있는데 녹을 수 있는 농도를 넘어서서 존재하게 되면 그 안에서 결정을 만들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뭉치면 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돌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정말 몸 안에 돌이 있다는 건데요. 몸 안에 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좀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이제 요로결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로결석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럼 수술해야 하나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수술만이 정답일까요? 요로결석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요. 수술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이 필요로 하는 환자가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자연 배출 요법이라고 해서 그냥 기다려서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환자들 혹은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해서 간단한 시술로 해결할 수 있는 환자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요로결석 하면 항상 통증,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진짜 아픈가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배울 때는 네. 요로결석의 통증은 거의 출산과 맞먹는다고 배웠어요. 아마 실제로도 환자들을 보면 정말 막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몇 미터를 못 걸어올 정도로 많이 아파하십니다. 엄청나네요, 통증이. 이게 이제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만들어진 결석이 요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요관의 좁은 구간들을 지날 때 돌이 그 통로를 막게 됩니다. 요로결석의 통증이 생기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 콩팥이라는 그 신장에서 돌이 밖으로 배출되다가 요관을 막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요관을 막게 되면 콩팥에서 생기는 소변이 나갈 수가 없게 되고 역으로 이제 압력을 받게 되는 역할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콩팥이 받는 압력을 통해서 환자는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하나의 소품을 준비했는데 요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밑에가 이제 방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알갱이네요. 아주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 같은 경우는 넣으면 밑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크기가 큰 돌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걸리게 됩니다. 막혀버리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막혔을 때 이제 신장에서 배출돼야 되는 소변들이 거꾸로 이제 차면서 압력이 생겨서 환자들이 통증을 느끼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큰 알갱이가 막혀 있다면 정말 통증이 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로결석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보통 하시는 말씀이 이게 살면서 겪어본 통증 중에 가장 심하다. 2번은 겪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요로결석이 어느 정도 크기일 때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고 또 그게 아니면 어느 정도로 크면 배출이 안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 자연 배출에 대한 이 연구들을
해외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했는데요. 자연적으로 그냥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보통 크기를 4mm 사이즈보다는 작은 돌들이 자연적으로 배출될 확률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더 작네요. 맞습니다. 반대로 크기가 6mm만 넘어도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사이즈 크기인데 3mm 이하면은 배출이 되지만 또 6mm 이상이 되면은 배출이 힘들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 배출이 되기 전에 몸 안에 결석이 있다면 계속해서 통증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환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결석이 몸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소변이 빠져나갈 틈새가 있다고 하면 압력이 덜 걸리게 될 거고 그런 경우는 통증이 덜한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도 있고 차이도 있고 또 어떤 환자는 뭐 수분, 수십 분 정도 통증이 지속되다가 없어지고 어떤 환자는 뭐 하루 종일 뭐 며칠 동안 계속 아픈 경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요로결석이 생겼을 때 언제 치료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작은 결석은 자연 배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크기적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없는 결석의 경우는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mm, 6mm 정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값이 꼭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뭐 4mm보다 좀 크더라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6mm보다 좀 작더라도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그 알갱이처럼 6mm 이상 크기부터는 자연 배출이 쉽지 않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결석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신장이 이 옆구리 뒤쪽에 있거든요. 그 방광은 아래쪽에 있는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 관이 요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관에 상부에 있는지 중부에 있는지 하부에 있는지에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나 배출되는 확률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도 치료를 선택할 때 기다릴 것인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크기 때문에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위치도 영향을 주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게 요관이 내려오면서 해부학적 구조상 좁은 위치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돌이 잘 걸릴 수밖에 없는 위치들이 있고 그런 위치들을 몇 개 통과 못한 환자들은 크기가 작다고 해도 통증을 한참 더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준이 환자가 느끼고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석의 크기가 작다고 해도 무조건 다 빠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의 이런 통증은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진통제를 투약한다 해도 환자가 통증을 참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럴 때는 크기가 작다고 해도 돌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통증의 정도가 심하면 결석 크기가 작아도 치료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 중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본 게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 이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약간 SF 무기 같기도 합니다. 좀 무서운데요? 맞습니다. 요로결석 치료 중에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이 바로 체외 충격파 쇠석술입니다. 체외 충격파라는 말이 조금은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치료인가요? 말 그대로 체외, 몸 밖에서 몸 안에다가 충격을 전달하는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석에 닿으면서 결석의 이제 크기를 줄여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의 장점은 마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고 회복이 또 빠르고 환자들이 이제 외래에서 병원에 와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름은 무섭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치료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 환자들에서 1차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치료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 결석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정확한 위치를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 검사, 뭐 CT나 엑스레이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결석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쇠석기라고 하는 이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기계가 있는데 네. 그 기계 위에 환자가 이렇게 올라가서 눕게 되고 네. 그 기계에서 이제 돌의 위치에다가 충격을 전달할 수 있게 세팅을 한 다음에 시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충격파가 돌을 직접 깨주는 건가요? 충격파라는 게 실제로 아주 센 충격을 몸 안에 빵 쏴서 돌을 깨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의 통증이 여러 번 반복돼서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충격 파동을 한 2,000번 3,000번 이렇게 누적시켜서 몸 안에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이즈가 작아졌지만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배출되기 전까지는 통증을 또 유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큰 돌을 작은 돌로 만들어서 몸이 배출하게 도와주는 치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하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치료도 아픈가요? 통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기준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잘 시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마다 이제 시술 전에 가벼운 네. 뭐 진통제 이런 것들을 주사하고 시술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마취가 필요한 경우까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쇠석술을 여러 번 했음에도 나는 치료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석 같은 경우는 이 성분에 따라서 단단함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단한 결석은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반복해도 깨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나 뭐 크기가 아주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술해서 되지 않는다면 수술로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요로결석 수술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수술의 방식은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기구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대부분의 수술을 내시경 수술로 하고 있습니다.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말 그대로 거꾸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직접 돌에 레이저를 발사해서 돌을 부수고 꺼내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직접 돌을 깨서 또 꺼내는 거네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크기가 크거나 아주 단단한 결석들 혹은 이제 결석의 크기랑 상관없이 이렇게 요로결석이 재발이 많은 병이기 때문에 돌이 아주 많은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여러 개의 돌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안성훈 원장님과 요로결석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치료만큼 중요한 게 예방이잖아요. 요로결석 예방 방법 말씀해 주신다면요. 환자들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이야기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먹기.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이렇게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보는 실험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제 소변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요산이나 뭐 칼슘, 옥살산 같은 것들이 녹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분들의 농도가 높아지면 혹은 거꾸로 물을 조금 먹어서 소변 양이 줄어들면 이 녹아 있을 수 있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에서 결정이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로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요로결석 환자들에게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드시라고 꼭 권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원장님 굉장히 쉽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리터면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물을 많이 마셔라. 이게 가장 중요한가요? 결석 성분에 따라서 몇 가지 좀 식습관을 조심하면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물을 많이 드시는 거고 환자분들이 이제 뭐 그런 물 대신 다른 거 탄산음료나 커피나 이런 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로결석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석의 크기와 또 위치,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자연 배출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기도 하고 여기에 더불어 내시경 수술을 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요로결석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정보들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본인이 요로결석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신장이 요 옆구리 뒤쪽, 갈비뼈 아래쪽에 있거든요. 보통 그 부분으로 아주 극심한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뭐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혈뇨가 보인다든지 그리고 이제 결석이 있을 때는 막 오심, 구토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요로결석인 것 같다. 의심하시고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서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로결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야기들을 풀어봤는데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비뇨의학과 또 건강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안성원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